진행을 맡은 하나명 과장입니다. 우선 이렇게 한국은행 금요강좌에 관심을 가지고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 국민개정으로 본 우리 경제를 주제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저는 한국은행에 입행한 지 한 12년 차 된 과장이에요. 입행한 이후에는 주로 이제 경제 통계부에서 경력을 쌓아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중앙은행이다 보니까 뭐 통화나 자금 같은 그런 금융 통계를 만드는 팀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실물 거시경제 통계를 만드는 그 국민개정부라는 데서 계속 일을 해왔어요. 옛날에는 물가, 생산자 물가를 잡는 통계 그런 걸 만들어 왔고, 그 다음에는 산업 연관표를 좀 만들어 봤고요. 가장 최근에는 지금 국민소득 총괄팀에서 생산 측면의 국민소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GDP로 더 익숙하실 그런 통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최근에 작년 2022년하고 재작년 2021년인 우리 1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그 거시경제 활동을 일종의 결산하는 통계라고 할 수 있는 국민계정을 만드는 작업을 주로 했어요. 그 결과로 나온 게 바로 6월 2일에 저희 한국은행 통계 시스템으로 발표한 그 통계들이고요. 그때 함께 발표했던 게 바로 이 보도자료입니다. 이제 이 보도자료 문의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국민개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 그 국민소득총괄팀뿐만 아니라 지출국민소득팀, 그 분배국민소득을 잡는 분배국민소득판, 그리고 그 국민대차대조표를 만드는 또 국민BS팀, 4개의 팀이 협업을 해가면서 일을 하는데요. 한 50명 정도 이상 되는 통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이 국민개정을 만듭니다. 굉장히 큰 어떤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보도자료를 일단 보시면, 표제를 보시면, 그 실질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나오고요. 그 밑에는 명목 국내 총생산, 총금액과 그리고 증가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시면 1인당 국민 총소득 금액이 나오는데요. 1인당 국민 총소득은 특히 원화뿐만 아니라 미 달러화 기준으로 환산된 금액도 같이 나와요. 이 지표들은 바로 국민소득 통계로부터 계산되어 나오는 지표들이고, 우리나라 지난 한 해의 경제활동 상황과 소득 수준의 변화, 그리고 그 금액 같은 걸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들이에요. 6월에 나온 이 지표들은 사실 3월에도 한번 국민소득 통계 연간 잠정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3월에 나온 국민소득 통계랑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3월에 나온 통계는 2021년 국민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잠정 상태에서 2022년 국민개정 잠정, 국민소득 통계에 잠정치를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그 2021년에 대한 통계 기초 자료들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2021년이 끝나고 2022년에 기업들이 결산을 하고 나면 상반기가 지나가요. 또 2022년 하반기쯤에 통계청이나 이제 각종 협회들에서 그 21년에 어떻게 생산을 했는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서베이를 하다 보면 하반기에 21년에 대한 통계가 나오고, 그 통계에 대한 기초 자료를 또 정리해서 저희 한국은행에 주는 게 2023년 상반기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기초 자료들이 과거에는 2021년 통계를 만들 때 반영되지 못했다가 2023년 상반기에 그 기초 자료들을 새로 반영하면서 2021년 통계를 확정을 합니다. 이제 시계열이라는 게 과거 어느 시점에 그 숫자가 바뀌게 되면 그 뒤쪽에 있는 숫자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영향을 다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2021이 확정이 되면서
2022가 조금씩 숫자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나온 숫자들이 지금 이 숫자들이고 현재로서 가장 그 현재 공식 통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소득 개정을 발표할 때는 이런 숫자가 좀 바뀌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종합 개정이라고 해서 국민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의 개정으로 된 형식의 표가 나오게 돼요. 제가 오늘 여기 다 캡처는 못했는데 종합 개정 외에도 제도보험료의 생산, 소득, 자본 개정이라는 것이 같이 발표가 됩니다. 이 보도자료 안에는 그래서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생산활동 흐름이 어땠는지 그리고 생산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소득이 보시면 이제 뭐 가게나 기업, 정부로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 그리고 각종 그 생산 주체들이 받은 소득을 얼마나 소비하고 또 남은 걸 어떻게 저축을 하고 그 저축된 금액이 어떻게 투자돼서 자산이 얼마 정도 늘었는지 그런 자세한 정보들이 이 보도자료 안에 담기게 돼요. 그래서 이 국민개정 보도자료에 있는 국민소득 통계만 잘 이해하셔도 지난 한 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파악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저는 다음과 같이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차례를 보시면 국민소득 통계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 1번 세션에서는 국민소득 통계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또 그 대상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살펴보고 또 측정 요소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세션에서는 국민소득 통계로부터 나오는 주요 지표들의 의미와 그 산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특히 이번 세션에서는 지난 6월에 저희가 공표한 실제 숫자를 함께 보면서 지난 한 해 우리 경제가 어땠는지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국민소득 통계는 일정 기간 동안 경제 주체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로 창출된 국민소득이 어떻게 분배되고 또 처분되는지 나타내고자 만든 통계예요. 그렇다면 이 통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제 모든 통계가 그렇듯이 국민소득이나 생산활동과 관련된 기초자료들을 그냥 모아놓는다고 해서 통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통계가 되기 위해서는 통계의 시점과 비교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또 국가 통계다 보니까 나온 통계가 국가 간에 좀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작성이 되어야 해요. 이제 국민소득 통계의 경우에는 국민개정체계라고 해서 저희가 SNA라고 부르는 어떤 매뉴얼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줄여서 저희가 부르는 건데 여러분들도 구글에 그냥 SNA랑 IMF 또는 UN 이렇게 같이 검색을 하시면 언제든지 PDF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료예요. 그래서 이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만드는데 이제 국제기구에서는 한 나라 내에서 일어나는 경제 주체들의 그런 복잡한 경제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저기 보시는 5개의 국민개정 통계가 필요하다고 작성을 권고하고 있어요. 저희 한국은행은 이 5개의 통계를 모두 작성을 하고 있고요. 또 그 5대 국민개정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6개의 개정의 매뉴얼에 따라 경제활동을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생산, 소득, 자본 개정에 집계된 경제 현상을 통계표로 만든 것이 국민소득 통계예요. 그래서 이제 회계 같은 데서 보통 개정이란 말을 쓰는데 개정이란 말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실제 이 국민 개정도 이런 국민 개정 통계를 이해하실 때 그러면 기업의 재무제표를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비교하는 표를 가져왔는데요. 그 기업이 경영활동을 일정 기간 하고 내 경영 성과가 어땠는지 보려면 내가 벌어들인 수익과 비용을 정의한 다음에 그로부터 이제 영업이익 같은 거를 계산해내요. 그거를 공식 용어로는 손익계산서라고 하는데
그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국민소득 통계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일단 국가가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얼마의 물건을 만들어냈고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비용이 투입됐는지 그걸 빼고 나면 내가 이 국가가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간단히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점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재무상태표인데요. 국가의 경우에도 똑같이 어떤 시점에 국가가 가진 자산, 그러니까 생산 자산이 얼마인지 생산에 쓰이지 않지만 그냥 뭐 토지나 나무 이런 자산들이 얼마인지 그런 거를 알아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만드는 게 바로 국민대차대조표예요. 우리나라는 국민대차대조표를 1년에 거의 한 번씩 만들고 있고요. 국민소득 통계는 분기마다 한 번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 국민소득 통계가 나오는 그 플로우를 간단하게 그린 그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생산 계정으로부터 바로 나오는 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인 GDP고요. 그 GDP가 부가가치가 그 경제 활동에 참여한 주체들에게 분배가 된 다음에 그 주체들이 받은 돈을 어떻게 소비를 해요. 소비하고 남은 저축이 나오는 게 바로 소득 계정이에요. 그래서 남은 저축을 이용을 해서 기업들은 투자도 하고 해외에도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 자산이 증감하는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자본 계정이고요. 그 자본 계정과 짝을 이루는 게 금융 계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금융의 흐름을 실물과 반대로 되겠죠? 이렇게 짝으로 해서 만들어요. 그러면 이런 어떤 기간 중에 자산의 증감, 생산 자산의 증감, 그리고 뭐 금융 자산의 증감 이런 게 이런 계정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초 국민 대차 대조표에 기존에 있었던 그런 자산의 증감을 더해서 다시 국민 대차 대조표가 나오게 돼요. 좀 기말 국민 대차 대조표고 1년이 끝나면 다음 해에는 저 기말 국민 대차 대조표가 다시 기초로 오고 또 기중에는 이런 생산소득 자본 계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과 자산 증감을 집계해서 다시 그 다음 기말 대차 대조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하게 됩니다. 이제 보시면 국민소득 통계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이제 GDP 정의를 보시면 국민소득 통계의 대표적인 거시경제지표로 한 나라 안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에 새로 생산한 재화 서비스의 가치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금액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통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GDP 정의는 구절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정의에 맞는 거래만을 저희가 포착을 해서 GDP에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한 나라 아니라는 말에 처음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나라라는 거는 영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소유권 의미에서의 한 나라예요.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베트남에 공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베트남 공장에서 휴대폰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 공장에서 만들어진 휴대폰에 대해서 소유권이 우리나라 기업이 삼성이 갖고 있다면 그 베트남 공장은 베트남에 있더라도 우리나라 GDP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여기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새로 생산한 재화 서비스의 가치라고 하는 데서 중요한 게 또 일정 기간 동안 일어난 거래를 집계하는 통계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저희가 분기의 GDP를 내면 분기 중 있었던 거래에 대한 포착을 하는 통계고 연간 GDP라고 하면 연간 중에 있었던 그런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대한 포착이 있었다고 보면 되시는 거예요.
이거를 플로우 통계라고 하는데요. 이것과 대조되는 개념이 스톡 통계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국민 대차 대조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 시점에 어떤 상태에 대해서 나타내는 통계가 바로 스톡 통계죠. 마지막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작성이 됩니다. 정해진 기준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국민개념 체계 SNA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통계예요. 다음에는 GDP가 3면 등가 법칙에 따라 생산, 분배, 지출 세 가지 측면에서 포착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3면 등가 법칙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소득이 생산, 분배, 지출 세 가지를 통해서 순환하기 때문에 각 측면에서 측정한 국민소득이 동일하다는 원칙이에요. 혹시 경제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개념이시기도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기업이 노동이나 기계 같은 자본 그리고 토지, 경영 등의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생산 활동을 하면 그 결과로 재화나 서비스들이 생산이 돼요.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인 총 산출액에서 그 산출하기 위해 투입한 중간 투입액을 빼면 부가가치가 나옵니다. 우리가 생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심히 일해서 생산한 이유.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만든 다음에 그 부가가치를 누리기 위해서죠.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면 경제활동에 참여한 그 주체들이 부가가치를 어떤 방법으로서라도 이렇게 나눠 갖게 돼요. 예를 들어 이제 근로자로서 생산에 기여했다. 그런 경우에는 임금이나 급여로서 저희가 대가를 받게 되고, 아니면 그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머지 이윤을 갖게 되고 이런 식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분배 국민소득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부가가치를 피용자 보수, 영업이익, 그리고 고정자산 소모, 생산 수입세 이런 네 가지 요소로 각각 나눠 갖게 되는데요. 이 피용자 보수는 근로자에게 가는 거고요. 영업이익 같은 거는 기업가에게 간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고요. 고정자산 소모는 자본재, 그러니까 기계장치, 여기에 할당되는 몫으로 저희가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금액입니다. 또 생산 및 수입세 이런 거는요, 이제 생산과 관련해서 정부에 내야 되는 세금이 있어요. 이거는 정부로 돌아가는 몫으로 이렇게 분배가 된다고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어떻게든 분배가 된다는 이 관계 안에서 생산 국민소득과 분배 국민소득이 일치한다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요. 다음으로 이제 주체는 분배받은 몫을 소비를 하거나 또 소비를 하지 않거나 하겠죠. 그래서 이제 소비를 한 거는 소비 지출로 저희가 지출 국민소득에서 잡고, 소비하지 않은 것은 저축이 되지만 한쪽에선 저축이지만 이 저축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돼요. 또 다른 쪽에서는. 그래서 소비 지출 또는 투자 지출로 나오고요. 총수출, 총수입은 국외 거래가 있을 때 발생하는 또 별도의 그런 수요 요소입니다. 또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생산과 분배와 지출이 일치하게 돼요. 사실 이건 좀 이론적인 이야기고 실제로 저희가 이 3면에서 국민소득을 잡고 있는데 각 팀에서 잡은 숫자, 이렇게 추계한 숫자를 맞춰보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큰 흐름이 맞기는 하는데 기초 자료를 쓰는 게 각 팀마다 다르고 그 기초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서 정확히 숫자가 일치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인데, 그 일치하지 않는 숫자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통계적 불일치라고 해서 통계 항목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이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생산량 통계를 되게 잘 잡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생산 측면에서 잡은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지출과의 차이를 통계적 불일치라고 한 다음에 지출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지출의 일부 항목으로 지금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삼면 등가의 법칙을 간단한 사례를 통해 설명한 거예요. 폐쇄 경제를 가정하고 농업, 제조업, 유통업 등 몇 개의 산업만이 존재한다고 현실을 단순화해서 보면 이 경제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는 전체 산출액인 500에서 투입된 300을 뺀 200이 됩니다. 이건 이제 분배 측면에서 보시면 각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단계에서 임금과 영업이익으로 각각 20, 50 절반씩 나눠가진다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 보면 그 각각 단계에서 나눠가진 몫을 다 더하면 임금이 총 이 경제에서 합이 100이죠. 영업잉여도 100이 돼요. 그래서 다 합하면 분배받은 게 20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생산과 분배가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출 측면에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보시면 200이에요. 지금 빵이 200원에 팔리고 있는데 최종 수요자는 이걸 200원에 사겠죠? 200원의 지출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출 국민소득도 200이 되면서 생산과 지출, 분배가 일치하게 된다는 것을 간단한 예로 보여드린 예입니다. 다음은 실제로 그 생산, 지출, 분배 측면에서 국민소득을 실제로 어떻게 측정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국민소득의 각 측면에서 해당하는 요소들을 측정해서 합하는 게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생산 측면 GDP의 경우 산출액에서 투입된 중간 비용을 제외하여 부가가치를 측정합니다. 이게 바로 생산 계정을 실제 어떻게 저희가 기록하는지 보여준 그 T 계정이에요. 기업에서도 오른쪽인 대변에는 수익을 보통 기록을 하고 그 왼쪽 차변에는 비용을 기록을 하게 되거든요. 국민계정에서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측에서는 이걸 보면 부가가치의 원천인 산출액이 나오고 좌측에는 그 저희가 물건을 만들어내면서 사용한 비용인 중간소비를 좌측 그 차변에 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자동차 10대를 생산을 했어요. 근데 그거 시장 가치가 한 대당 100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시장 전체 그 경제에서 만들어진 산출액은 총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자동차가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내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도 들여야 되는 비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철강을 사와야 되고 고무 타이어도 만들어서도 해야 되고 또 공장을 돌리려면 전기나 가스 같은 걸 또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옷도 좀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중간 소비라고 하는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들인 돈이 약 600만 원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경제에서 벌어들인 돈은 실제로 4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산출과 중간 소비 이런 측정을 저희는 각 산업별로 다 해요. 그래서 그 산업별로 저희가 측정한 부가가치를 다 합한 게 바로 생산 측면의 국민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산업 특성에 맞게 이제 산출액을 그럼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제조업이나 농업같이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액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같은 재화가 생산이 되고 그 재화의 시장 가격이 보통 존재하기 때문에 생산한 양에다가 거래 가격을 곱한 게 바로 산출액이 됩니다. 그런데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건을 사와서 그걸 그대로 갖다 파는 업종이잖아요. 여기서 부가가치의 원천은 물건을 사다가 파는 그 유통 서비스를 우리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산출액은 거래 마진이라고 해서 우리가 상품을 산 가격을 상품을 판 가격에서 빼고 마진만을 산출액으로 잡습니다. 금융업도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금을 한 거를 받아서 돈 필요한데 대출을 해서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종이죠. 그러니까 이런 금융중개 서비스를 하는 업종에서는
예금한 사람에게는 좀 낮은 이자를 주고 대출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주는 예금 이자보다 더 높은 대출 이자율을 받아요. 그 예대 마진을 금융중개 서비스의 부가가치 원천이라고 봐서 산출액으로 잡아요. 이게 실제 실무적으로는 더 복잡한 개념이 있는데 간단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특이한 게 좀 정부 쪽인데요. 정부가 생각보다 우리에게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국방 같은 거고, 교육 부문에서도 국공립 교육이 많이 우리에게 제공이 되고 있고, 의료 부분에서도 또 정부가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그 서비스의 가격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한테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을 했는데 그 가치를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그게 좀 문제인데요. 실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그 투입된 비용을 바로 산출액으로 잡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면 행정 서비스 같은 경우에 행정과 관련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죠. 공무원들에게 준 보수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청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유지하는 비용 또는 공무원들이 일하기 위해서 사용한 연필이나 책상 그런 것들 비용들을 다 합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생산 계정에서 이 사용되는 부분에 합을 산출액으로 바로 잡습니다. 좀 특이한 점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영업잉여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것도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정부가 이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니까 개념적으로 맞는 그런 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 이제 지출 국민 소득을 어떻게 잡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각 측면을 요소별로 제가 쪼개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국민소득을 실제로 총량에서 보기도 하지만 생산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이 기여를 해서 이렇게 총량이 나왔다. 지출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기여해서 이런 총량이 나왔다. 이런 설명이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저희는 보통 이렇게 그 측정 항목별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두 번째 세션에서 보실 때 이런 항목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때 이제 이런 지금 배운 개념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보시면 지출 국민소득은 우선 이 국민소득 항등식이라고 해서 총 수요와 총 공급이 같다는 항등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총 공급이라는 것은 국내 총 공급인 산출액 그리고 해외로부터 우리나라에 공급된 수입이 총 공급이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수요한 기업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 한 중간 소비 그리고 최종 소비, 총 자본 형성, 수출 이쪽 부분이 수요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의 수요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하다 보면 산출액에서 중간 소비를 빼는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생산 측면의 GDP고요. 또 오른쪽 항목을 보시면 수입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보시면 최종 소비랑 총 자본 형성 그리고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 총 수요 항목을 구성합니다. 다시 이거를 설명드리면 그 생산 측면의 GDP는 저런 지출 항목으로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출 측면의 국민소득은 저 항목들을 하나씩 집계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합해서 나옵니다. 보시면 이 소비는 아까 말씀드린 최종 소비 지출을 의미하는 거고 다시 소비 지출은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로 또 나눠서 봐요. 민간 소비라 하는 것은 우리 같은 일반 가게에서 지출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기업이 지출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또 총 자본 형성이라고 해서 소비되지 않고 남은 부분은 투자가 되는데
어떤 형태로 투자가 되냐 하면 기계 등을 사거나 설비 투자, 아니면 건물을 짓거나 건설 투자, 또는 아니면 미래의 그런 어떤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연구 개발로서 어떤 지식재산권이라는 형태로 투자가 돼요. 그 외에 남은 항목들은 뭐 재고 증감이나 귀중품의 순취등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빠짐없이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순수출 항목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순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수출이 우리나라 아까 시작하기 전에 강의에서도 잠깐 봤듯이 수출이 우리나라 GDP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 지출 쪽 항목입니다. 지출국민소득은 이런 식으로 추계가 되고 있고요. 분배국민소득의 경우에는 이제 요소소득을 받는 주체별로 집계가 됩니다. 요소소득을 받는 주체들을 제도 부문이라고 우리는 또 5개로 나누는데요. 비금융법인, 금융법인, 일반정부, 가계, 부계 이렇게 5개의 부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분배국민소득은 피용자 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 소모, 순생산 및 수입세 이렇게 또 나눠지는데요. 이제 피용자 보수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그런 급여나 임금, 그리고 또 뭐가 포함이 되냐면 고용한 사람들이 노동자를 자기 고용자를 위해서 내는 4대 보험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다 노동의 몫이라고 해서 피용자 보수에서 집계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고정자본 소모를 보시면 되는데, 이 자본재 등 생산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금액이라고 해서 자본의 몫으로 분배되는 부분이에요. 기업 회계에서는 감가상각비라고 말하는 부분이랑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기계장치 같은 거는 한번 사면 영원히 쓸 수는 없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모되면서 생산 능력이 좀 저하가 되는데요. 그런 저하되는 부분을 저희가 재투자를 해줘야지 원래대로의 생산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근데 그 부분이 얼만큼이냐? 그게 바로 고정자본 소모라고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순생산 및 수입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생산할 때 정부한테 반드시 내야 되는 세금이고 정부로 돌아가는 몫이에요. 이렇게 나오고 전체 부가가치에서 피용자 보수, 고정자본 소모, 순생산 및 수입세를 제외한 잔차가 바로 영업잉여로 잡힙니다. 이 계정은 생산 계정으로부터 도출된 이 부가가치, 원천에 있는 부가가치가 소득 계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여주는 슬라이드예요. 대략 설명해 드리면 생산 계정으로부터 나온 부가가치를 주체별로 요소를 나눠서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 나눠진 소득을 다시 주체별로 이제 주고받거든요. 예를 들어 정부랑 가게 사이에 정부가 가게로 무상교육에 따라서 교복을 줬다. 현물 이전이 있다. 이렇게 하면 가게가 쓸 수 있는 실제 소득이 좀 늘어나는 거죠. 정부로부터 받은 일종의 현물 소득 같은 거고,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경상 이전이라고 해서 그냥 돈이 왔다 갔다 주고 받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가게로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지원금을 받았다. 또 가게의 소득을 늘리는 요소예요. 이런 요소를 다 합쳐야 어떤 그 경제 주체가 진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이 얼마인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처분 가능한 소득이 있다는 거는 거기서 우리가 마음껏 소비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조정 처분 가능 소득에서 최종 소비 지출을 뺀 순저축이 바로 이 소득 계정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가계 소득 계정 흐름도라고만 나왔는데 가계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여러 개의 제도 부문에 대해서 다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계정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던 그런 국민소득의 측정 항목을 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페이지예요. 이제 계속 이론적이고 좀 기억해야 할 내용이 계속 나와서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는 잠시 쉬어가는 느낌으로 국민소득의 발전 역사를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국민소득 통계의 역사를 보시면 과거에도 뭐 프랑스 왕정시대 이런 때도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생산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알려는 노력이 계속 있었어요. 보통 왕들이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 전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그 경제지표로서의 GDP가 국민소득이 나온 거는 약 90년 전이에요. 1930년대 미국이 대공황으로 힘들었었죠. 그래서 당시에 케인즈 같은 학자들이 나와서 뭐 정부가 소비를 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미국은 실제로 그런 재정 승수가 얼마나 작동하는지, 그리고 또 실제로 그때 또 2차 세계대전쯤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관련해서 우리가 전쟁을 치를 수 있는지 그런 거 알아보고 싶어서 전미 경제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이 사이먼 쿠즈네츠라는 사람에게 그런 걸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요청을 했죠.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주도로 당시에 국민소득을 만들 수 있는 지표를, 국민소득을 계산한 어떤 지표를 만들기는 했어요. 당시 이름은 GDP는 아니고 GNP라고 해서 저희 나라도 한 80년대까지 있었던 그런 지표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제기구인 UN이나 뭐 IMF 이런 데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지표를 만들어서 쓰는 거를 이제 권고를 하고 해서 지금은 전 세계 각국에서 이걸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GNP였는데요. 90년대쯤 이게 GNP가 N이 내셔널이 P가 프로덕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 소득과 생산이 좀 혼재된 명확하지 않은 지표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국제기구에서 그 두 가지 요소를 각각 볼 수 있게 생산 지표의 GDP를 주지표로 쓰게 했고 그 뒤에 이제 소득이 또 중요해지면서 GDP에다 국외 순수치 요소소득을 가감을 해서 만드는 GNI도 같이 국민소득의 중요한 총량지표로 저희가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GDP가 만들어지면서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었냐면요. 이제 과거에는 그 경제 사이클이 매우 이렇게 컸는데 GDP가 나오고 나서는 경제 그 순환과 전환 국면을 좀 정책 입안자들이 빨리 포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경기가 나빠질 것 같다는 이제 조짐이 보일 때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해서 다시 경기를 부양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 하도록 그 지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이 많이 이제 인정하는 게 GDP가 있어서 그 마이너스 경제 성장 폭이 과거에 비해서 좀 줄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거는 이제 SNA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정리한 그런 슬라이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 나왔어요. 53년에 SNA가 처음 나왔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 53년도부터 시계열이 있어요. 93년도부터 GDP를 만들어 왔고 53년에 처음 이 매뉴얼이 나온 다음에 경제활동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그런 내용을 이 국민계정을 만드는데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표도 처음에는 국민소득통계표만 있었는데 그 뒤에는 국민대처내조표에 국제수지표에 여러 가지 표를 집어넣어서 그 5대 계정체계로 만들어진 게 이 SNA 변천 역사와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연쇄가중법 사용을 권고를 했는데요.
면세관용법은 GDP 시계열을 만드는 일종의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말씀드리기는 시간 제약상 어려운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 요소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2008년 SNA, 이게 가장 최근에 개정된 SNA인데요. 여기서는 글로벌화를 반영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경제, 한 나라를 영토가 아닌 경제적 소유권 기준으로 한다. 그게 여기에 나온 내용이고, 또 그 이후에 또 R&D 같은 거를 과거에는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이거는 미래에도 어떤 효익을 줄 수 있는 비용이다.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게 바로 2008년 SNA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7년에 한국은행이 기관으로 국민소득 통계 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58년부터 산업별 GNP랑 국민 총생산에 대해서 지표를 추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썼던 게 53년 SNA고 53년 시계열부터 만들었습니다. 분기 국민소득 통계도 만들기 시작했고 각종 표를 만들어서 2014년 같은 경우에는 2008 SNA를 반영한 그런 기준형 개편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국제의 기준에 맞춰서 통계를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19년에는 저희가 디지털 공유나 분배 국민소득 공유를 반영한 그런 기준형 개편을 했고, 또 당시에 분배 국민소득 통계도 기존보다 더 많이 공표를 하게 됐어요. 내년에 또 한 번 기준형 개편이 있는데요. 그때도 아마 전체 시계열을 많이 새로운 그런 통계적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소득 통계의 주요 측정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최근 발표된 2022년 국민계정 지표를 통해 지난 한 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요 국민소득 지표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모두 다 되게 중요한 지표들인데요. 경제 성장률, 1인당 GNI 이런 거는 언론에서도 매우 관심이 많은 지표입니다.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한 나라 경제가 이룩한 성과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서 경제 정책 등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기 보면 실질 GDP 증가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제 성장률은 물가 요인을 제거한 실질 GDP 시계열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실질 지표와 명목 지표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실질이라는 개념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국민소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한 나라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가격으로 평가해서 나타낸 금액인데요. 이때 어떤 가격을 쓰느냐에 따라서 실질 지표와 명목 지표로 나뉩니다. 명목 국민소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2020년 명목 국민소득이면 2020년 생산량이 2020년 시장 가격을 적용해서 만든 국민소득이고요. 실질 국민소득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생산량에 가격을 적용할 때 현재 생산량이 아닌 기준년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는 2015년이요. 2015년 가격을 적용해서 계산한 GDP입니다. 그래서 왜 가격 변동을 제외한 이런 실질 GDP 증가율을 쓰나 궁금하실 분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여러분이 빵 10개를 만들었어요. 지금 시장 가격이 5,0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그 빵과 관련된 GDP는 5만 원이 되죠. 지난달에는 사실 제가 빵을 16개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빵 가격이 3,000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격으로 평가를 하면 제가 그때는 48,000원에 GDP를 만들었던 거예요. 금액으로 보면 과거에 비해서 제가 48,000원에서 오늘 5만 원 만들었으니까 그 경제가 성장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잘 들여다보면 지난달에는 빵이 16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경제에 빵이 1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경제의 후생이 나아졌다고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 가격의 변화 요소를 제거를 하고 보면 제가 이번 달에 만든 빵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면 10개를 만들었는데 지난달 가격으로 평가해요. 3,000원으로 똑같이. 그럼 3만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48,000원에서 3만원으로 만든 부가가치가 떨어진 게 눈에 딱 보이시죠? 이런 물가 변동을 제거한 그런 물량 변동만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실질 GDP예요. 꼭 실질 GDP 시계열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성장 기여도라는 거는 전체 총량의 어떤 전체 GDP가 뭐 2.6% 증가했다 했을 때 이게 어느 부문에서 얼마나 기여를 했냐 이런 거를 계산하는 그런 지표예요. 예를 들어 제조업이 20% 전체 경제에서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한 3% 성장을 보였어요. 그러면 명목 비중의 실질 증가율을 곱한 한 0.6 정도를 이번 성장을 하는데 기여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또 다음으로 볼 것이 경제 규모나 1인당 국민 소득인데요. 경제 성장률과는 달리 명목 금액으로 보통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제 규모나 1인당 국민 소득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랑 비교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GDP가 세계 몇인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몇인지 할 때는 다 명목으로 평가한 가액을 달러로 전환을 해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실제 가격으로 비교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라마다 그 기준이 되는 연도가 다 다르고 그리고 또 그 기준년을 변경하는 기준년을 변경하는 그 구간도 굉장히 달라요. 어느 나라는 3년마다 한다거나 어느 나라는 5년마다 기준년을 바꾼다거나 그래서 실질로 하면 비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명목 지표를 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경제 구조나 지출 구조 같은 게 있는데 경제 구조는 전체 부가가치에서 특정 산업의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그걸 나타내는 것이고 지출 구조 같은 거는 전체 지출 GDP에서 지출 항목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계산한 것이 지출 구조예요. 뒤에 가시면 그래프로 제가 표현한 게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지난해 통계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연간 GDP의 증감률을 나타낸 것이에요. 우리나라 GDP는 이제 과거 53년부터 계열이 있는데 제가 55년부터 그렸어요. 이렇게 딱 보시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약간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성장률을 한 게 3번 정도 있습니다. 80년대 마이너스 1.6%는 2차 석유 파동 때문에 있었던 거고요. 1998년에 마이너스 5.1%는 IMF 외환위기 때 있었던 숫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2020년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0.7%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그 다음에는 다시 경제가 크게 반등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기저효과도 있고 그동안 있었던 문제 요인들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경제 흐름 끝에를 보시면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축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2021년도에는 백신 접종 확대 그리고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인해서 크게 반등해서 4.3%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했었어요. 그리고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약간 성장폭이 감소한 2.6%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적기에 경제지표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분기 종료 후에 분기 국민소득을 추계해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소포치라고 해서 분기 종료 후 28일 이내에 그때까지 있던 정보를 이용해서 GDP를 발표하고 있고, 그리고 또 70일 이내에 또 잠정 GDP라고 해서 추가로 정보를 반영을 해가지고 분기 GDP를 내고 있습니다. 분기 GDP를 보면 그 분기간의 경제의 흐름을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20년도 2분기에 큰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다음에 3분기부터는 계속 플러스 성장세를 계속 지속을 하다가 다시 22년 4분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이게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분기 성장률 관련해서 좀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지금 주지표가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주지표입니다. 이런 이유는 전기 대비 성장률이 경제의 그 전환 시점을 파악하는 데 더 좋고 시의성이 있는 통계이기 때문인데요.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계절 조정 계열이라고 해서 저희가 있는 계열을 써서 전 분기 대비로 비교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분기간에 직접 비교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설날이 끼고 2월도 영업일수가 많지 않아서 생산에 쓸 수 있는 날짜가 며칠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날짜 차이가 있고 분기마다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계절성이라고 해서 농업 같은 경우에는 4분기가 항상 생산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벼가 4분기에 생산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계절성이 있을 때 농림업을 3분기랑 4분기랑 그냥 놓고 비교를 하면 항상 4분기에는 성장하게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지 않은 걸 서로 비교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분기간의 계절성을 조정을 해요. 벼가 많이 나는 4분기에는 그것보다 좀 계절 조정이라고 해서 낮게 계절 조정 계열을 만들고,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높은 계절 조정 팩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 계열이 있어요. 바로 비교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 숫자를 이용을 해서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경제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우리 경제는 약 2,160조 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GDP를 처음 집계한 1953년도는 약 477억 원에 불과했는데요. 그때 대비해서 보면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성장률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내려왔어요. 아무래도 경제가 좀 많이 발전하고 선진국으로 들어가면서 실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크기를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면 2022년 기준으로는 세계 13위 정도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아직 2022년 연간 명목 GDP가 발표되지 않은 나라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IMF나 OECD 등의 전망치를 가져다 쓴 결과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 지나면 달라질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13위 정도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미국이 우리나라 대비 한 거의 13, 14배 정도 되는 걸 보시면 알 수 있겠죠? 다음으로 국민 총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GNI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국민소득 통계에서 이 GDP와 GNI의 구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GDP가 한 나라 안에서 생산을 통해 발생한 부가가치의 합이라면 이 GNI는 한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의 합입니다. 여기서 GDP는 아까 한 나라라는 게 물리적인 게 아니라 경제적 소유권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국민이라고 하는 거는 국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거주자로 저희가 보고
GNI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우리 국민 국적자라도 해외에 2, 3년, 1년 이상 파견돼 있거나 외국 기업에 취업해서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계정 체계에서는 우리나라 그 국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 이제 비거주자, 즉 외국인과 동일하게 간주가 됩니다. GNI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이제 국외로 지급한 요소소득을 가감을 해서 순수치 요소소득이라고 해서 이걸 더해서 산출을 합니다. 분배 항목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치에서 지급을 뺀 이 순수치 요소소득을 요소소득 중에 이제 국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소득이에요. 국외 순수치 요소소득을 GDP에 더하면 GNI가 됩니다. 실질 GNI는 명목 GNI랑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명목 GDP의 경우에는 3년 등가 법칙에 따라서 국내 생산이 국내 소득과 같게 되지만 실질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거래가 그 교역 조건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무역 손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로 이렇게 감안해서 더해주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 교역 조건은 보통 수출 물가에서 수입 물가를 나눠서 산출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품들의 가격이 이렇게 크게 변동하기는 쉽지 않은데 수입품들의 가격이 크게 변동할 때가 있어요. 수출품들이 주로 반도체, 자동차였고 수입품들은 천연자원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것들은 보통 가격이 막 올라가고 이런 그런 품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술 발전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는 품목이고 그 수입하는 품목들인 천연자원들은 가끔가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가격이 급등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실질 무역 손익은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나올 때가 좀 많은데요. 2022년도 그렇게 작용한 해입니다. 실질 무역 손익을 더해서 실질 GDI를 구하고 이 실질 GDI에 국외 순수치 요소소득의 가격 요소를 제거한 실질 국외 순수치 요소소득을 더하면 실질 GNI가 나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을 보시면 지금 2022년 기준으로는 약 44,249만원 정도 됩니다. 1인당 GNI 첫 줄을 보시면 되는데요. 달러화 기준으로는 약 32,000달러 정도입니다. 보통 1인당 GNI 들으시면 좀 의문을 가지시는 게 1인당 4,200만 원이라고? 그럼 우리 가족이 4인이면 우리가 1억 6천은 벌어야 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여기 GNI에는 가계뿐만 아니라 정부나 기업 등이 벌어들인 돈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 가계, 정부, 기업 모두가 벌어들인 수입을 전체 인구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게 좀 크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국민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얼마나 되나 이런 걸 알아보고 싶을 때는 1인당 가계 총 처분 가능 소득을 보시는 게 더 나아요. 가계 총 처분 가능 소득은 2,350만 원 정도가 2022년에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좀 증가한 숫자이죠. 그 1인당 가계 총 처분 가능 소득은 국민 총 소득 대비해서 지금 약 55% 정도 되는데요. 과거에 75년도 보면 저 초록색 그래프를 보시면 과거에는 이 가계 총 처분 가능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떨어져서 약 55% 그 근방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 흔히 이제 어느 나라가 더 부자 나라냐 이런 걸 따질 때 달러화 기준으로 한 1인당 GNI를 국가별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달러로 이렇게 표시한 1인당 GNI에는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게 됩니다. 2022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표시한 1인당 GNI가 전년 대비 7.4% 하락했어요.
사실 우리 경제가 2022년에 좀 성장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1인당 원화 GNI도 분명히 늘었는데 달러화 기준으로는 1인당 GNI가 7%나 줄어들었어요. 좀 충격적이죠? 왜 감소했는지 제가 요인별로 분석을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시면 우리나라 실질 GDP가 2.6% 성장을 했고 또 물가가 1.4% 정도 상승을 했어요.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명목 GDP는 3.9% 상승한 걸로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명목 GDP에 명목 GNI를 구하려면 국외 순수치 요소소득을 더해야 한다 했죠. 올해 있었던 국외 순수치 요소소득은 약 31조 원이에요. 배당 수입 같은 게 늘어서 전년보다 이것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명목 GNI는 명목 GDP보다 큰 4.3%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목 GNI를 달러 기준으로 바꿀 때 원달러 환율을 적용을 하는데 2022년에 원화가 크게 상승을 했어요. 12.9%나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명목 GNI 4.4% 상승한 거에 원달러 환율 12.9% 상승한 거를 적용을 하면 명목 GNI가 달러 기준으로 7.6% 하락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요인이 가장 컸죠. 원달러 환율 요인이.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제 GNI를 인구수로 나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인구가 2년 연속 0.2% 감소를 했어요. 이게 약간 그 분모가 줄어들면서 1인당 GNI 달러 기준이 그래도 조금 0.2% 올라가서 마이너스 7.4%를 최종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달러 기준 1인당 GNI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환율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급등하는 나라일수록 달러 기준 1인당 GNI가 급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이제 잠시 명목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실질 GDP를 살펴보면 2022년 실질 GNI는 마이너스 0.7% 주황색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0.7%를 기록을 했어요. 실질 GDP 2.6%보다 더 안 좋은 성장을 보였는데요. 왜냐하면 그 교역 조건이 2022년에 우리나라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굉장히 이슈가 됐던 한 해였는데요. 그 영향을 우리나라가 받아서 이렇게 GNI가 떨어진 걸로 나왔습니다. 보시면 2021년에 비해서 실질 무역 손익이 많이 떨어진 게 저 두 번째 줄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달러 기준 1인당 GNI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UN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GNI는 저 끝에 보시면 약 36위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국가 순위는 아니고요. 왜냐면 유엔에서는 홍콩, 마카오 같은 비국가 지역도 순위에 포함시켜서 발표하기 때문인데요.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나라들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약 7위 정도를 한 걸로 2021년 기준으로는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마음대로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로 유엔이나 OECD, 월드뱅크 같은 국제기구 자료를 가져다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율 계산법이 국제기구별로 되게 달라요. 아까 저는 GNI 계산한 거를 연평균 시장 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보여드렸던 건데요. 국제기구에 따라서는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고 해서 구매력 평가를 반영한 그런 물가를 반영한 환율을 쓰는 곳도 있고 3년 평균 환율을 쓰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마다도 조금 순위가 다를 수도 있어요. 이제 유엔 같은 경우에는 이 인구로 나눈다고 했죠. 1인당 GNI한테 그 인구수 같은 거를 좀 조정을 해서 계산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공식 인구 통계보다 인구수가 실제 인구수가 더 클 것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좀 인구수를 조정을 해서 크게 분모를 넣어서 잡을 때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런 국가는 그 국가에서 발표하는 1인당 GNI보다 유엔에서 발표한 1인당 GNI 숫자가 더 작아지겠죠? 이런
국제 비교를 위해서는 그래서 어떤 각 나라가 마음대로 발표한 숫자를 가져다 쓰지 않는다는 점을 한번 좀 기억하시면 괜찮겠습니다. 이제 경제 성장률을 총량 지표가 아닌 부문별로 쪼개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부문별로 쪼개서 보기 전에 일단 경제 구조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 산업 부문이나 지출 부문이 경제 성장에서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농림어업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1.8% 정도를 우리나라 생산 부가가치에서 차지하고 있는데요. 농림어업이 2022년에 한 1% 정도 하락을 했어요. 1% 정도 하락을 했지만 농림어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전체 총량 우리나라 전체 GDP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대신에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28%를 차지하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63% 정도를 차지해서 이 부문의 성장률이 전체 경제 성장률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 수입 수출 부분이 굉장히 큰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최종 소비 지출도 66.8%로 큰 거를 이 표를 통해서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경제 구조랑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가 보통 제조업 위주의 국가다, 제조업 중심의 국가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이 미국의 구조를 보시면 서비스가 약 81% 정도를 차지를 해요. 독일만 해도 65% 정도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지금 서비스업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제조업 비중은 좀 크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총고정 자본 형성, 여기가 파란색, 지출 쪽에 파란색으로 보시면 약 31.3%, 32.2%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큰 거를 또 보실 수 있으세요. 지출 구조랑 생산 구조는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제조업 위주의 국가다 보니까 설비 투자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설비 투자와 관련된 총고정 자본 형성의 비중이 크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 수출 비중도 굉장히 큰데요. 우리나라는 제조한 거에 약 한 3분의 1 정도를 수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수출과 관련돼서 제조업이 같이 경기가 움직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22년도 약간 그런 경향을 보였다는 거를 앞에 이제 뒤에 나온 표를 보시면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출 항목별 증가율 보시면 2022년에는 2021년에 비해서 건설과 설비 투자가 전년에 상당히 안 좋아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소한 거 여기 건설 투자 마이너스 2.8%, 설비 투자 마이너스 0.9% 보실 수 있으시죠? 21년에는 특히 설비 투자가 9.3%를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많이 안 좋아진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21년도까지는 21년도에 반도체 설비 투자가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저효과도 나타나면서 2022년에 성장률이 좀 낮아지기도 했는데 2022년은 또 선박 같은 거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부분인데요. 선박 같은 쪽에서 설비 투자가 좀 줄었다는 그런 좀 읽어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수출입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전년 대비 성장폭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21년에는 11%, 10% 이 정도였다가 22년에는 4%대를 보이죠. 이거는 이제 20년대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교역이 굉장히 위축이 돼서 안 좋게 나왔다가 21년 글로벌 무역이 상대적으로 활발해지면서 대폭 증가한 효과가 있었고 22년이 되면서는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하고 글로벌 IT 경기가 좀 둔화가 되고 또 대중국의 수출도 부진하게 되면서 수출이 크게 둔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수입이나 설비 투자 같은 게 우리나라 경제 그 지출 구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많이 전년 대비 성장률을 낮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어요. 근데 반면 소비를 보시면 민간 소비가 많이 증가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민간 소비가 앞에 보시면 우리나라 전체 최종 소비 지출이 66.8% 정도를 지출해서 차지하는데 아마 민간 쪽에 50%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간 쪽이 많이 증가하면서 전체로서는 2.6%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22년 이렇게 민간 소비가 증가했는지 혹시 어떤 추측할 수 있는 요소가 생각나시는 분 있으실까요? 22년 한 4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음식, 숙박업이나 주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22년부터 21년도 좋았지만 22년에는 더 좋아지면서 민간 소비가 매우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연 같은 것도 코로나 동안 거의 사람들이 공연 보러 가지 않고 영화관도 잘 안 가고 이랬는데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되면서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문화 서비스업 중에 문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민간 소비가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1.6% 증가하게 됐고, 죄송합니다. 경제 활동별로 보시면 일단 제조업 부문은 전년 대비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그 서비스업 부분이 전년 대비 성적이 좋았다는 것을 이 프로부터 아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수출이 많이 감소했다고 지출 구조에서 말씀드렸죠. 저희가 그 제조업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그 경로에 있어서 수출이 많이 줄어가지고 제조업도 좀 저조했던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특히 그 3분기부터 좀 반도체가 많이 안 좋아졌다는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제조업이 전년 대비 안 좋았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이게 완화가 되면서 서비스업 쪽이 굉장히 활발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성장 기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 기여도는 성장률 전체에 대해 어느 항목이 많이 기여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모든 성장 기여도를 합하면 성장률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 내수가 2.5고 순수출이 0.1, 2022년생 빨간 바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2.5 더하기 0.1은 2.6으로 올해 성장률인데요. 올해 성장률을 각 부문이 얼마 정도 기여를 했는지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제 생산활동 측면은 여기 없는데 경제 주체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전년 대비에 각 성장률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정부에 비해서는 민간이 경제 성장에 더 많은 기여를 했고 또 민간 요소들 중에서는 투자, 건설은 저조했지만 민간 소비가 활발해서 경제 성장이 견인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국민 총처분 가능소득 GNDI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GNDI는 아까 그 GNI 국민 소득 거기에 생산 요소의 국외 이동에 따른 자금 이전, 그러니까 경상 이전을 반영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이제 생산 활동이랑 생산 요소랑 상관없는 금액이 왔다 갔다 한 거를 반영한 숫자인데요. 해외에 선교 같은 걸로 해외에 돈을 보냈다. 이 경상 이전이라고 그러고 또 해외에서 돈이 들어왔다. 이유 없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그걸 이제 우리나라의 경상
그것도 우리나라로 온 경상 이전이죠. 그 증감을 더한, 그러니까 아까 그 GNI에서 그 경상 이전을 반영한 숫자가 바로 국민 총 처분 가능 소득이에요. 이게 실제 우리가 처분 가능한 소득인데요. 보시면 국민 총 처분 가능 소득은 지난해 대비 4.4% 증가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건 주로 그 배당 소득이라고 해서 기업이 해외로부터 받은 배당이 많이 늘어나서 배당 수입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국민 총 처분 가능 소득이 그래서 GNI보다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국민 총 처분 가능 소득의 처분 내역을 살펴보면요. 2022년에 2,191조 원의 가처분 소득 중에서 우리가 소비한 게 지금 1,445조 원이고 나머지는 저축이 됐습니다. 소비 중에서도 이제 가계 소비가 약 1,039조 원인 걸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소비하고 남은 저축이 약 34% 정도 된 걸로 나왔죠. 이게 총 저축이 되는데, 이 저축액은 투자 재원이 돼서 국내 생산 자산에 투자가 되거나 해외 자산 구입에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총 처분 가능 소득은 소비 그리고 국내 투자, 국외 투자의 합으로 보실 수 있어요. 앞서서 그 분배 측면에서도 가계 부분을 따로 떼서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나이 갈수록 가계 소득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생산을 통해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 부가가치를 실제 국민들이 얼마나 누리는지 그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분배 국민소득 쪽에 좀 더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좀 복잡한 개정이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축률과 투자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그 국민 총 처분 가능 소득에서 소비하고 남은 것이 총 저축이고, 그 총 저축은 국내에 투자되거나 국외에 투자되거나 하니까 그 국내 투자 더하기 국외 투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축률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말할 때는 국민 경제 전체의 저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계의 저축률을 주로 많이 보게 돼요. 왜냐하면 보통 국민들이 얼마나 저축하는지가 궁금할 때가 많기 때문인데요. 국민소득 지표에서 이제 가계 순 저축률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계정에서 좀 자주 혼동되는 개념이 있는데요. 총 저축률이 있고 순 저축률이 있죠. 이 총과 순의 차이는 뭐냐면 고정 자본 소모라는 것을 포함한 금액인지 제외한 금액인지 그 차이입니다. 이제 고정 자본 소모라는 것은 생산 자산을 현재 수준으로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투자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자본의 몫으로 떼어놓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고정 자본 소모는 실질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은 아니라고 개념적으로 해서 이걸 떼놓은 순의 개념으로 가계 순 저축률을 보통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거는 총 저축률 그래프인데요. 총 저축률은 80년대 후반에는 약 40%를 넘어선 적도 있지만 90년대 이후에는 30% 초중반대에서 완반하게 변동하고 있습니다. 2022년의 경우 총 저축률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 이는 왜 그러냐면 주체별로 보면 아까 민간의 경우에 소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소득보다 소비가 좀 늘어나서 이렇게 저축률이 감소한 이유도 있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22년, 21년 대비해서 영업잉여가 좀 많이 줄었어요. 소득이 좀 감소를 해서 전체 저축률을 낮춘 그런 요소가 됐고요.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출이 좀 많아서 소비 쪽이 많아서 정부 쪽에서도 총 저축률을 낮추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가계 순 저축률은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듯이 2020년, 2021년 예년 대비 크게 늘었다가 2022년이 되면 이제 다시 9%대로 내려왔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서 20년에 가계 소비가 위축됐었기 때문에 저렇게 갑자기 높아졌어요. 이제 비록 21년, 22년 되면서 점점 가계 순 저축률이 내려오고 있기는 한데 코로나 이전에 6.9%에 대비해서는 아직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래프가 있는지 과거에도 이제 보면 저축률이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그런 시기들이 있는데요. 비슷했던 게 과거 외환위기 98년도쯤을 보시면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그 가계 소비가 위축이 될 때 총 저축률이 좀 올라갔다가 다시 가계 소비가 증가하면서 내려오고 이런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총 투자율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냥 총 저축은 국내 투자나 국외 투자로 가기 때문에 이 국내 총 투자율에다가 국외 투자율을 더하면 총 저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국민소득의 주요 지표의 산출이 어떻게 되는지 그림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이걸 쭉 살펴보면서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국내 총생산은 저렇게 요소소득으로 다시 부가가치를 나눌 수 있고 그 국내 총생산에 국외 순수치 요소소득을 더하면 국내 총소득이 되고 또 이제 그 순본원소득이라고 해서 고정자본 소모를 제외한 본원소득인 티용자 보수, 영업이익, 순생산 및 수입세를 더한 것이 순본원소득으로 계산이 됩니다. 또 순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해서 아까 말한 그 단순히 돈이 오간 것, 국외 순수치 경상 이전을 반영을 하면 순처분 가능 소득이 되고 이 중에 이제 그 피용자 보수와 영업이익 이 부분은 이제 국민소득으로 저희가 NI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거의 다 마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국민계정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오늘 좀 시간 제약상 자세히 설명 못한 것도 있고 설명이 좀 부족한 점도 있는데 저희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체계라고 해서 PDF 파일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우리나라 국민계정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실제 저희가 어떻게 GDP를 추계하는지 등등 다양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알기 쉬운 경제지표 해설이라고 해서 국민소득 통계 빼고 이외에 여러 가지 통계에 대한 그 지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해설해 놓은 책이 있어요. 흔히 알경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유용한 책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연세 가중 성장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세 가중 경제 성장률의 이해라는 PDF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보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이 있는데요. 저희가 통계를 공표하면 항상 이 통계 시스템에 전체 숫자를 올려놓습니다. 통계 검색에 들어가셔서 통계 검색하시면 되고 언제 통계가 나오는지 통계 공표 일정에 들어가시면 다 나와요. 이렇게 이용하시면 된다고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알찬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